최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과거에 비해 더욱 은밀하고 개인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성매매와 같이 업소를 통하기보다는 신상 노출의 위험이 적고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의 성매매가 성행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신들이 경험한 성매매 유형 중 1대1 조건 만남이 전체의 88.3%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이고도 은밀한 거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사적으로 비밀리에 접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죠. 처음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는 경로로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SNS나 기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가장 빈번한 경로의 채팅 앱은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어 활용이 간편해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는 경로가 다양하고 청소년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 또는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 청소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동 청소년 성매매 상당수가 가출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에 집중해 봅시다. 국가인권위원회 성매매 아동 청소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의 87.4%가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이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 역시 잘 곳이 없어서로 가장 높습니다. 이들 가출 청소년들은 가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조건 만남을 시작하거나 성매매 모집책 담당인 남자친구를 통해서 혹은 가출팸 내외의 알선자에게 넘겨져서 협박과 강요로 성매매에 유입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의 상당수가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학대나 갈등으로 인한 역기능적인 가족 기능과 관계의 빈곤이 가출과 성매매 위기로 이어졌음을 잘 보여주죠. 이러한 환경은 피해 아동 청소년이 조성한 것이 아닌 내던져진 열악한 환경일 뿐입니다. 반면 아동 청소년 성매매 매수자는 적극적으로 매매에 가담한 명백한 가해자입니다.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들을 착취하고 학대한 이들의 죄가 명백함에도 성매매 매수자들은 일명 솜방망이 처벌을 받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해외 일부 선진국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명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마저 대부분의 성매매 가해자가 피해가기 일쑤인데요. 2019년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로 처벌받은 268명 중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겨우 29명으로 10명 중 1명꼴에 그쳤습니다. 평균 형량은 10.8개월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 형량인 1년보다 가벼운 형량입니다. 또 가해자 중 나머지 60%가량은 집행유예를, 30%가량은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매매범 상당수는 초범이라는 점, 혹은 범행을 반성한다는 점을 들어 정상 참작을 통해 감경받았습니다. 이렇듯 허술한 처벌이 무슨 수로 가해자들을 제재할 수 있을까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우선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은 대상 아동 청소년으로, 그렇지 않은 청소년은 피해 아동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 아동 청소년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선 변호인 선임,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배려, 증인 진술 시 영상 녹화, 신뢰 관계인의 동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아동 청소년들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기도 하고 2차 가해를 겪으며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입니다. 이후 처벌은 보통 보호처분으로 이뤄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의 위탁, 장단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호처분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에게 형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성매수자나 알선자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들이 성매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그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대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아 성매매 가해 청소년과 대상 아동 청소년이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성매매를 알선한 아동 청소년과 대상 아동 청소년이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죠. 이와 같이 대상 아동 청소년들은 이렇게 수사를 받기 전에도, 받는 중에도,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위협들에 노출됩니다. 처럼 우리나라의 대상 아동 청소년들이 보호가 아닌 처벌의 대상이 된 이유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동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가 과연 성립할 수 있는 용어일까요? 해외 법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18세 미만의 아동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성매매가 아닌 아동 성착취, 즉 아동학대로 보아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성매매를 아동 성착취로 용어를 변경해 성매매 아동 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죠. 미국의 경우에도 성매매 아동을 처벌하기보다는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둔 아동안전법을 제정하고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를 형법에서 삭제했으며 청소년은 자기 판단에 의한 자발적인 성매매를 할 수 없다 판단하여 성착취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 청소년 성매매의 용어를 아동 청소년 성착취로 바꾸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가해자 처벌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로 용어를 변경해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 청소년들이 더 이상 처벌의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 교육, 보호,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늘어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위기에 놓인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